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세계사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주제로 좀 흥미로운 주제로 가지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뭡니까?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저임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저출산의 해결책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뭡니까? 간간히 이렇게 이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좀 자주 올라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해 가지고 주제 이 뉴스거리가 올라오는데 몇 가지 뉴스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2024년 5월 26일 작년자 이렇게 이데일리 뉴스인데요. 기사 신문 기사인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 반대만 하기엔 절박한 저출산이라고 해가 기사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올해 서울경제신문 2024년 3월 5일자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죠.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경제신문에 이창용 저임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필요성 시사를 했다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유시스의 2024년 5월 24일자 기자 수첩 칼럼란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 9월에 온다는데 제대로 안착하려면 하는 기사 뭡니까 제목을 해가지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인 것 한 3개 정도 찾아봤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저게 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뭡니까 출산율이 아주 이게 낮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록을 계속해서 깨고 있는데 52주 신 저가 깨듯이 계속 깨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책으로 이 여성의 뭡니까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그 애 보기 힘드니까 일하러 가야 된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애를 놓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그것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면은 애를 보는 육아에 부담이 주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되니까 뭡니까 애를 놓는다 안심하고 이런 논조의 뭐 내용입니다. 다 대동소이한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게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뭐 하고 싶은데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애를 놓지 않는다는 이게 생각이 깔리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이게 저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경제 뭡니까 이게 산업 발전이 한참 이루어질 때는 남녀 뭡니까 이 경제 활동이 중요하다 해서 애 낳는 것보다 어떨 때는 뭐 우선시 해가지고 꼭 경제 활동을 하도록 국가도 독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아이를 육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5세 입학을 주장하니까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애를 부모가 키워야 되는데 애를 조기에 뭡니까 입학을 시켜가지고 뭡니까 이게 공공기관에 이게 맡겨가지고 육아에 부담을 없애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자는 그리고 애들도 뭡니까 요즘은 지능이 빨리 발달하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논조로 해가지고 5세 뭡니까 입학 주장하다가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박살이. 왜 그렇습니까? 뭐 아직도 대다수의 이 사람들, 국민들은 육아라는 게 꼭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이게 뭡니까? 이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 시기를 지나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공공기관을 맡기는 것보다 부모와의 뭡니까? 이게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 내용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뭡니까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그 어려움을 해소하면 아이도 마음대로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뭡니까 저임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면은 이제 저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게 읽어보면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경제 활동이 부족한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를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더욱더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계속 뭡니까 신기록을 깨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에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소위 대한민국의 이게 경제 분야의 한 수장이라 하시는 뭡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저임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도입되면은 이게 경제가 좀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도움이 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더 암담한 거죠. 정말 암담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외국에는 그러면 또 유럽의 저출산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뭡니까? 챗GPT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목을. 유럽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뭡니까? 챗GPT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살펴보면은 프랑스 일자 첫 번째로 프랑스에 대해서인데요. 프랑스가 2021년에 출산율이 1.83이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보다 지금 한 2배 이상 되죠. 2배 이상. 예, 거기에 대한 이 출산율이 높은 것에 대한 정책으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 보니까 가족수당이라고 합니다. 소득과 무관한 자녀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애 많이 낳으면 자녀 수당 많이 받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3년간 휴직을 할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을 3년간. 그 다음 보육시설, 저렴하고 질 높은 공공보육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조세 혜택이 있는데 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 감면한다고. 저희 나라도 기본적으로 뭐 인적 공제가 있으니까 자녀 수가 말하면 공제 많이 받는 거죠. 저희 나라도. 그 다음에 스웨덴 출산율이 높은 2021년도 출산율이 1.67이라고 합니다. 1.67인데 이거 그 정책으로서 살펴보면은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보면은 육아휴직 최대 480일의 육아휴직을 줄 수 있고요. 일부는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은 저렴한 공공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독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출산율이 2021년 1.58입니다. 1.58인데 육아휴직은 최대 14개월의 육아휴직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18세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은 공공 및 민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비용을 일부 지급하고 있답니다.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가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유연근무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럽의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 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뭡니까? 이게 육아휴직을 장기간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보육시설이 아주 잘 돼 있죠. 애를 맡길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애를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돼가 있죠. 저희 나라도 공공시설을 더욱더 확충하고 해야지, 무슨 저임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해가지고 경제활동을 돕겠다.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출산을 하고 나서 지원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을 하려고 하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유럽에는 결혼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꼭 통하지 않고서도 애를 낳을 수는 있죠. 어쨌든 간에 애를 낳으려고 하면은 이 서로 간에 대부분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이게 애를 낳기 이전에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해서 직장을 구해야 어떻게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 대책들을 보면 다 결혼 전까지는 본인이 해결하고, 결혼 후에 애를 낳고 나면은 그때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이죠. 사실은 유럽의 정책이 훨씬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게 유럽의 정책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책을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본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시설 확충하고, 그러고 애를 낳는 데 대해서 애가 아주 어릴 때 육아휴직을 통해 가지고 육아에 대한 어떤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일정한 기간을 두게 하고 하는 거죠. 야, 이런 문제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출산은 결혼을 할 전제로 한 문제죠. 지원이죠. 대책이라는 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출산이 쉽지 않은 이유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이전에 취직하고 임금의 문제, 노동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없이 단순히 출산 이후의 지원 정책들은 효과가 좀 그렇게 나타나죠. 특히 저희 나라가 수없이 이렇게
많은 출산 대책을 세우지만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신기록을 깨가면서 저출산이 도출하고 있습니까? 유럽의 정책들을 보면 그나마 약간은 뭡니까 이게 저출산은 문제를 겪었지만 새로 뭡니까 유럽은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정책들을 곰곰이 고민해야 될 때죠. 저희 나라도.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어느 직종, 이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은 어느 직종에 근무를 해도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직종에 상관없이 뭡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 제도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최근에 또 뭐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가 되니까. 그야말로 최저임금으로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아예 뭐 출산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혼자의 한 몸도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뭡니까?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결혼이 없이는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애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최저임금은 지금 뭡니까 저희 나라에서 더 낮춰야 된다, 더 상승하면 안 된다, 업종별로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출산율을 높여서 근본적인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괜찮은 직업, 뭐 임금이 높은 직업만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출산율이 그야말로 올라갈 수가 없죠. 출산의 문제는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되고 또 특히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임금이 보장돼야만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특정 분야만 결혼할 수 있는 임금이 유지된다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그런데 어떻게 출산을 한단 말입니까? 난센스죠. 결혼하지 않는데 출산을 한다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이러한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아이열 탄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올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ILO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창립이 되었는지 고민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뭐 노동의 질 개선,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역할 이 정도는 대부분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맞는데 ILO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전 세계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 이전에 ILO가 그럼 왜 탄생했냐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ILO 한번 여러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Advancing Social Justice, Promoting Decent Work. 뭐냐면은 사회 정의를 뭡니까 나아가게 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뭡니까 진전시키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뭡니까 진전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 ILO가 무슨 사회 정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들어가서 ILO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왜 그럼 ILO가 만들어졌는지. ILO는 19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19년에 만들었고 베르사유 조약의 일부로서 만들어졌는데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든 세계에 내놓으라는 뭡니까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종교를 세계 1차 대전 종교를 하는 문제 그 시기에 이 ILO를 만드는 거죠. 그 ILO를 만들었던 이유가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뭡니까 이게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 평화. 그때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전쟁을 종결할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는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성취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사회 정의가 이게 있지 않으면 부정리하게 되면 전쟁이 계속 난다는 거죠. 전쟁이. 그래서 이러한 사상 아래 ILO의 뭡니까 서문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그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는 사회 정의에 기반할 때만 확립될 수 있으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불의와 고난과 궁핍을 야기하는 세계 평화와 조화를 위협하는 노동 조건이 존재하므로 네? 그러니까 뭡니까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고난이 있고 궁핍한 이러한 노동을 평화를 위협할 정도의 이러한 뭡니까 궁핍과 고난과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긴급히 개선이 요구된다. 왜? 이러한 조건들이 계속되면 뭡니까 세계 평화와 조화를 위협한다는 거죠. 노동 조건이 궁핍하게 되거나 불의하거나 부정의하거나 고난에 닥칠 정도로 어려워지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선이 긴급히 요구되고 또한 뭐라고 하면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국가도 인도적인 노동 조건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인도적인 정의롭지 못한 정의로운 노동 조건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도 빨리 개선해라는 거죠. 그래서 ILO를 만드는 거죠. 우리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자. 왜? 지속적인 평화와 사회 정의, 사회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동 조건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노동 조건의 개선 없이는 세계 평화는 없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ILO를 만드는 것입니다. ILO로. 노동의 조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이 뭡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인 거죠.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저임금을 주는 것이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죠. 너희 나라가 이게 정의로운 길이 한 나라가 정의롭지 않은 임금 노동의 조건을 하면은 개선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니까 빨리 개선해라고 ILO에서 그래서 ILO가 압박을 하는 거죠. 왜 너무 나라에 이래 간섭하느냐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모여서 이런 쪽에 약속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말만 하면 저임금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저임금이란.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노동자는 왜 다른 임금을 받아야 되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는 말이 병이는 외국인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동은 여기서 하는데 임금은 너희 나라 기준으로 받아라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환경과 어떤 조건이 이렇게 총망라돼 가지고 임금이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나라의 조건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 그 나라에서 필요한 그 기술이 있거나 꼭 필요한 거면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특정 분야에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낮은 임금으로 상향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제가 이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러면 법률이 없느냐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22조에 보면 차별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년 10월 9일 날 전문이 이렇게 개정돼가 있습니다. 차별금지. 그런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이게 차별이지 않습니까? 법에 걸립니다. 저쪽 때문에. 세계적 ILO 정신에 세계법에 저촉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법에 바로 저촉됩니다. 그런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써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해 보자는 참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이분들이 이게 사상이 문제죠. 이 생각이 근본에 저임금 외국인 써가지고 그 분야에 저는 도입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입해야죠. 도입하는데 그 도입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싸게 이렇게 저임금을 주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쓰면 오남용이 되죠. 사실은 처음에 그 분야에 사람이 필요해서 이렇게 도입한 게 아니라 이게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이제 계속 싸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국내 인력을 써야 되는데도 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렇게 더 많이 도입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뭐 국내는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 사회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부정의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평화가 깨지는 거죠. 세계 평화가 아니라 국내 평화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뒤에 나옵니다만 조선소의 노동자가 상당히 그 코로나 시절 그 시절에 조선소가 불황이 왔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 불황이 오다 보니까 조선소에 많은 용접 노동자들이 떠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또 조선소의 호황이 이게 물량이 밀려들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없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긴급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뭐 수입해서 쓰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기술 발전에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한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로봇화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해가 노동력을 부족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야지 임시 반평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막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쓰다 보면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발전하게 되지도 않고 임금의 왜곡의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다음은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이게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면요. KBS 언론을 보면 KBS 지역국 2024년 5월 22일자 이슈톡에 인력난 시달리는 제주 학교 급식 노동자들 하는 주제로 이렇게 기사가 났고 그 다음에 디지털 타임스의 2024년 3월 31일자에 조선소 인력난 함선 돌리나 협력사 직원 1년 새 23%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즉슨 지난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조선소의 물량이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그간 코로나 시절 이전부터 해가지고 불황이었죠. 한 10년간 불황이 돼가지고 조선소를 다 떠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부족해가 용접공인들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면서 1년 새 23%의 노동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골 때리죠. 노동자들이 뭡니까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조선소를 떠나고 또 최근에는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임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조선소에 근무하던 용접꾼들이 타 직종으로 이렇게 이직하고 보니까 조선소의 임금이 너무나 낮았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는 물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조선소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올릴 생각을 해야지 그 임금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없으면 일이 되지 않고 하면 부족하면은 수요공급법칙에 해가지고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부족하다 하니까 뭡니까 정부가 긴급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해가지고 그 부족분을 메꿔가지고 1년새 23%가 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던 노동력이 부족하면 그걸 대체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든가 안 그러면 임금을 높여서 이 노동자들이 그쪽에 분야에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긴급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쓰다 보면은 뭡니까 기술의 발전도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의 발전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외국인 노동자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래서 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당장 오늘만 보고 하는 정책입니다. 적절하게 임금을 계속적으로 상승시켜가지고 상승시키고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지 계속 저임금 노동자로서 하는 물량만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중국에 결국 저임금 국가에게 이렇게 따라잡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임금의 개선을 통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결코 저임금 노동자로가 대체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이렇게 사설을 보면은 주간동아 2024년 6월 8일자 내용입니다. 제목인데 사람이 하면 5시간 걸리던 정권사 리포터 AI는 5분 만에 뚝딱 하고 하는 제목과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2024년 6월 5일자입니다. 미 유료 AI 변호사 활동. 이런 일본은 개인은 무료 상담이라는 기사 제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시대는 로봇과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나 정신 노동자나 육신 노동자나 다 지금 뭡니까?
육체 노동자는 로봇가 지금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정신 노동자는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재미나는 거는 이게 똑같이 정신 노동과 육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똑같지만은 않고 뭐 여러 가지 요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특정 직종은 왜 외국인과 AI를 허용하지 않는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뭐 그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몇 달째입니까? 계속 의료 파업과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옛날부터도 이게 좀 빨리 시급하다. 뭐 예를 들면 비대면 진료 같은 건 저희 나라 지금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이유가 어찌됐든 지금 시골이나 의사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한번 보려고 하면은 도시에 나와야 되고 차를 타고 도시에 나와야만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자꾸만 늘어가는데 비대면 지금 진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의사가 늘려야 되는 데는 다들 동의하고 있는데 각종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비대면 진료와 같은 것들 고민해 볼 때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의료 진단을 할 때 대부분 많이 쓰는 AI가 IBM의 왓슨이라는 AI를 쓰고 있습니다. IBM의 왓슨을 좀 말씀드리면 이 의료 인공지능 왓슨은 의료 분야에서 뭐 혁신적인 도구로 데이터 분석, 질병 진단, 뭐 치료 계획 등의 다양한 제안을 하는 AI입니다. 이거 거의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병원은 이 AI 왓슨의 뭡니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 왓슨의 데이터의 의료 도움을 우리 의사가 아니면 의사들만 이렇게 AI를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게 기계하고 AI가 뭐 의사들이 지금 뭡니까? 독점해가지고 의사들만 본인들이 아니면 특정 직종이 아니면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이 뭡니까? 물론 다들 뭐 성심성의껏 뭐 치료를 하고 정직한 의사, 뭐 도덕적으로 정직한 의사가 있다고 믿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의사가 하는 진료가 기계와 AI가 하는 뭐 진단보다 더 뭡니까? 과잉 진료 없이 더 정확한 과잉도 없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고 봐집니까? 의사 한 명 인간이 아무리 많은 의료 학습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학습을 해서 가지고 있는 판단하고 AI가 인류가 가져온 엄청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판단하고 어느 것이 뭡니까? 더 정확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게 기술적인 분야에 보더라도 AI가 훨씬 더 어떤 그분들도 AI 도움을 거의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데이터는 왜 특정 분야를 독점해가 하는 걸까요? 지금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시골이나 참 뭡니까? 이게 도시 중에서도 인간이 뭡니까?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데는 의사 보기가 이렇게 힘든데 결국은 뭡니까? 비대면도 허용해야 되고 새로운 뭐 AI도 도입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소나 뭡니까 다른 분야애들 특히 서비스 같은 데는 지금 음식도 로봇가 하고 서빙도 로봇가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거나 어쨌든 수요 공급에서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료 분야만은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죠. 귀중하니까 사람이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생명을 왜 의사라는 사람한테만 꼭 맡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로봇와 AI가 더 정확하다고 뭐 내 스스로 그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나아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왜 특정 집단의 뭡니까 직업은 우리가 이렇게 로봇와 산업에 발전해가는 AI나 휴머노이드 같은 산업과 같은 것이 도입되지 않고 이렇게 일반 노동자는 AI로 대체되고 육체 노동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되고만 있는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직접 이게 뭔가 직업의 이런 수요가 맞춰지지 않고 그리고 임금도 맞춰지지 않고 여러분들 왜 청소 노동자나
이렇게 다른 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작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의료가 굉장히 사람 생명이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그게 또 냉정하게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생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게 청소하거나 이게 우리 인간의 이게 배설물을 치우는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대단한 일 같습니다. 전염병이 번져서 쓰레기를 아마 한 달만 안 치워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이거는 인간이 엄청나게 전염병이 번져서 죽을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을 작게 받는 특정 직종은 없다는 거죠. 정해질 수도. 그러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부족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고 처우도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뭡니까? 부족하다 하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저임금, 특히 저임금이라고 지명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외교 문제와 국내법 위반에 가면서까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도입해야 된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임금을 꼭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만 것도 아니고 이 뭡니까? 정책을 시행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임금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이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에 의해서 임금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뭡니까? 한번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임금이, 노동과 임금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뭐 두서없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데 이러한 저출산에 대해서 나오는 대책이든지 또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높으신 양반들의 생각을 보면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출산의 문제보다 더 암담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오늘의 주제의 결론은 임금은 꼭 뭡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